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신도시를 걸어가는데 모든 게 너무 뭐랄까 인공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완벽하게 기능적이긴 한데 생명력이 없달까요? 그러다 오래된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거긴 좀 지저분해도 훨씬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느낌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2권, 그중에서도 10장, 항상 센터 만들기, 모든 센터가 분화의 다음 단계에 의해 형성되도록입니다. 바로 그 느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이죠. 왜 어떤 공간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공간은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맞아요. 알렉산더는 그 비밀이 바로 센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분명해요. 건물이 어떻게 그냥 격돌 더미가 아니라 생명을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백 년 전 이누이트족이 지은 이글루가 수백억짜리 현대 미술관보다 더 근본적인 건축의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출발점이네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그 답은요, 만드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어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건축은 공장에서 미리 만든 부품들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전체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고 그 새로운 것이 다시 원래의 전체를 더 강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종의 분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처음엔 좀 막연하게 들렸어요. 그냥 방 한가운데 같은 물리적인 중심을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분위기 같은 개념이랄까요? 네, 맞아요. 센터는 눈에 보이는 기둥이나 창문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방 안의 가구 배치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늑한 중심감, 혹은 창밖 풍경과 실내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강력한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중심성인 거죠.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두 과정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기계적인 과정은 레고 조립 같아요. 레고 조립이요? 네, 각 블록은 이미 완벽하게 정해진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과정은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줄기는 뿌리에서 나오고 가지는 줄기에서 뻗어 나오잖아요. 모든 부분이 전체 안에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모양을 찾아가는 거죠. 와, 그 씨앗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씨앗은 최종 결과물의 완벽한 청사진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 환경, 그러니까 흙이나 햇빛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부분이 전체를 돕고 전체는 다시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그 과정이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글루 짓기군요. 맞습니다. 이누이트족이 네모난 눈 블록을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그 네모난 블록을 그대로 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자리에 놓는 순간부터 그 블록은 더 이상 독립적인 네모가 아니에요. 둥근 돔이라는 전체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전체의 곡률에 맞게 안쪽을 깎아내고 옆 블록과 딱 맞물리도록 다듬고 또 눌러붙여요. 즉, 부분, 그러니까 눈 블록이 전체, 즉 이글루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전체에 맞춰지는 걸 넘어서 그 블록 하나가 추가됨으로써 이글루 전체가 더 좋아진다는 개념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집이 조금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립식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벽 패널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창고 건물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구조적으로 더 완벽해지진 않죠. 그냥 크기만 커질 뿐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글루는 달라요. 눈 블록 하나가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 놓일 때마다 돔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강해지고 형태의 완결성도 높아져요. 각 블록이 전체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작은 블록 하나가 전체를 더 전체답게 만든다는 거군요. 이글루 같은 작은 구조물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도시 전체나 거대한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알렉산더는 그렇다고 확신하죠.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아름다운 계곡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은 피하고 가장 짓기 편하고 효율적인 곳을 찾겠죠. 목표는 피해 최소화고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접근법 아닌가요? 하지만 알렉산더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목표는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계곡 전체라는 더 큰 센터에 최대한의 이로움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발전소가 계곡에 이로움을 준다니 그게 가능한가요? 흉물이 되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요. 바로 여기서 정말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말해요. 그 계곡에서 가장 쉽고 편한 땅이 아니라 가장 못생기고 망가진 곳을 찾아라. 못생기고 망가진 곳이요. 네, 예를 들어 과거 공사 때문에 생긴 산사태 자국이나 버려진 채석장 같은 상처를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아, 상처 위에 짓는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발전소 건설 예산에는 건물만 짓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입로를 닦고 부지를 정리하고 주변을 조경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부대 비용이 있으니까. 바로 이 예산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짓는 동시에 그 망가졌던 장소를 복구하고 주변 경관을 치유해서 계곡 전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와, 발전소라는 작은 센터가 계곡이라는 더 큰 센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건축을 넘어서 거의 생태 복원 프로젝트 같은데요. 효율성만 따지는 현대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건물을 그저 고립된 물체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반대의 경우도 궁금해요. 실패 사례를 보면 개념이 더 명확해지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제임스 스털링의 베를린 과학도서관, 이 건물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요? 네,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해요. 평면도를 보면 반원형 극장, 육각형, 긴 복도 같은 강렬한 형태들이 많아서 센터가 풍부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공간들이 따로 놀고 생기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4가지 구조적 결함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더 작은 센터의 부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멋진 반원형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살아있는 건축이라면 그 큰 형태 안이 창가에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친구와 속삭일 수 있는 아늑한 구석, 흥미로운 계단 같은 더 작은 센터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해요. 아, 그런데 이 도서관의 큰 형태들은 그냥 텅 빈 껍데기 같다는 거죠. 마치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거대한 조각품처럼요.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모든 스케일에서 살아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결함은 이미지 같은 복제품이라는 지적이던데요. 네, 이건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건물의 형태들이 그 장소의 맥락이는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역사책에서 본 멋진 이미지들. 예를 들면 그리스 원형극장이나 아르메니아 교회 같은 형태를 아무런 맥락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다 썼다. 네. 그러니 건물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겉도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함인 전체로부터 등장하지 않음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각 부분이 주변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큰 센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건물들 사이의 공간, 예를 들어 안뜰 같은 곳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중심, 즉 센터가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죠. 네. 하지만 이 도서관에서는 건물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아서 그 사이 공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버려진 땅처럼 죽어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디테일이 둥근 기초 위에 놓인 삼각형 기둥이었어요. 그거요. 사진만 봐도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잖아요. 방금 들은 4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니 왜 저게 살아있는 센터가 아니라 그냥 기괴한 형태에 불과한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 디테일 하나에 건물이 가진 문제가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럼 비판은 이쯤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피하고 진짜 살아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방법이 거의 놀이에 가까워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낙서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 낙서 과정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설계가 아니라 손과 직관이 이끄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하하, 이거 정말 재밌어요. 마치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던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머리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묘사해 볼게요. 먼저 종이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물결 모양의 형태를 그려요. 첫 번째 센터가 생겼죠. 네. 그러다 실수로 연필이 미끄러져 아래 얼룩이 묻었어요. 보통은 지우겠지만 알렉산더는 그 얼룩을 또 하나의 중심으로 삼아서 아래로 볼록한 두 번째 센터를 만들어냅니다.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기존의 전체에 새로운 사건이 더해지고 그걸 통합하면서 전체가 더 풍부해지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는 이 비대칭 형태에 균형을 주기 위해 거울에 비춘 것처럼 대칭되는 형태를 그려 넣어서 더 큰 센터를 만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요? 이제는 검게 칠한 형태뿐만 아니라 그 형태들 사이에 하얀 빈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검은 센터와 흰 센터가 서로를 만들어주는 단계죠. 네. T자 모양 검은 형태 두 개를 그리고 나니 그 사이에 저절로 역T자 모양의 흰 공간이 생긴 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검은 형태를 그릴 때는 이 흰 공간이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검은 형태의 위치를 조절해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종이 전체가 검은 센터와 흰 센터가 서로 얽혀 있는 살아있는 패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낙서가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과정의 축소판입니다. 이 원리를 실제 건물 디자인에 적용하는 5단계 과정도 보여주는데요. 아, 그 부분이요.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몸종, 머리, 경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몸통은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 덩어리예요. 단순하고 대칭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죠. 네. 둘째, 머리는 그 덩어리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주 출입구나 가장 중요한 방처럼요. 이렇게 해서 건물에 큰 스케일의 구분이 생기죠. 아, 몸통과 머리,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경계는요? 경계는 그 몸통 주변을 감싸는 더 작은 공간들이에요. 복도나 테라스, 작은 방들처럼요. 이 경계가 건물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주죠. 넷째는 점진적 변화. 몸통에서 머리로 넘어갈 때 혹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공간이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리되지 않음. 건물이 주변 환경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맞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는 아주 개인적이고 심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시험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나를 전율하게 하는가, 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도록 만드는가. 와, 만들어진 형태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최종 검증이라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정직한 기준이겠네요. 그럼 이 놀이 같으면서도 심오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실제 사례가 궁금해집니다. 네, 베를린 도서관과 정반대의 사례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노숙인 쉼터 줄리안 스트리트 인이 나왔죠. 네, 아주 좋은 대조 사례입니다.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나란히 보면 개념이 정말 선명해지죠. 이 건물의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디자인이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그곳에 살게 될 노숙인들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요. 맞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열쇠를 갖는가? 였대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 자신만의 영역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던 거죠. 바로 그 인간적인 필요에서부터 모든 센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첫째, 부지가 접한 도로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건물의 전체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주변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둘째, 그 안에 두 개의 내부 안뜰이라는 아주 중요한 센터를 만듭니다. 셋째, 이 안뜰을 중심으로 건물 덩어리들을 배치하고요. 넷째, 두 안뜰 사이에 식당을 놓아서 두 공간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더 큰 센터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주랑, 즉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건물 전체에 척추 같은 중심축을 세웁니다. 아까 베를린 도서관을 비판했던 네 가지 기준을 다시 가져와 보면 되겠네요.
줄리안 스트리트에이는 그 기준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나요? 완벽하게 만족시키죠. 첫째, 더 작은 센터들이 정말 풍부해요. 예를 들어 주랑 기둥 하나만 봐도 그 기둥머리 장식 안에 띠, 경계, 다이아몬드, 지그재그 같은 수십 개의 작은 센터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와, 기둥 하나에 그렇게 많군요? 네. 둘째, 이미지 복제가 아니죠. 안뜰이나 주랑은 어떤 역사책에서 베껴온 게 아니라 그 땅의 모양과 사람들의 필요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형태예요. 네. 셋째, 모든 공간이 전체로부터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식당과 주랑 같은 요소들이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주변 공간을 활성화하는 더 큰 센터를 형성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외벽 타일 장식에 얽힌 일화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벽을 덮으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생기가 없어서 전부 뜯어냈다고요. 맞아요. 단순히 색깔만 바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죠. 알렉산더와 그의 팀은 타일 하나하나에 수십 개의 작은 센터가 담긴 복잡한 십자 모형 디자인을 직접 그려 넣었어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작업이었죠. 그 결과 건물 외벽 전체가 마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처럼 생동감과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살아있게 만들려는 그 집요함이 결국 건물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구조는 그렇게 가장 작은 규모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센터들로 채워줄 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살아있는 건축이란 미리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큰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또 그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센터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분화의 과정이라는 것. 이게 오늘 탐구의 가장 큰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계적인 조립이 아닌 유기적인 생성,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알렉산더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시험이 그 결과물 앞에서 존재의 심연 가장자리에 선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율이요.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의 영적인 기준이 단지 건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변 세상을 만들고 가꾸는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도 그런 전율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물건이나 공간, 혹은 갖고 놓은 작은 정원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